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언론 보면서 네. 마치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우호적이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이 지금 막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우호적이라고 말을 하는지 네.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됐거든요. 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일기 때문 행보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막 본인의 어떠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같이 하지만은 결코 우호적인 스탠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또 회고록을 보면은 뭐 김정은에 대해서 엄청난 헌담을 했다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인 쇼맨십이 있습니다. 가령 김정은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사진 한 장을 보고 뭐 친북 친중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지금 안 하고 되고요.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 그런 언론들이 저는 그 민노총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 언론 뒤에 언론노조가 사실 언론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노조는 민노총의 산하기관이고 예. 민노총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선동을 하는 집단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기성 언론들은 더 이상 신뢰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스스로 공부하고 분별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TV 튼다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 그대로 흡수하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고 예. 그럴 필요도 없는 시대죠. 스스로 정보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트럼프는 아주 전략적으로 사실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면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중 견제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 전쟁을 트럼프가 멈추려고 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지금 행정명령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력을 모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급한 불은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핵 견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곡이 돼서 마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이제 국방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도 이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가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을 스스로 만든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지금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지금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공으로부터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전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외교적으로.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의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해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소위를 구성을 했는데 한반도 소위. 네,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한반도 소위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그 핵심 인사가 영킴 의원이 하원에서 영킴 의원이 핵심으로 주축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재미교포인가요? 네, 영킴 의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선동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북중러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맹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한미일 안보 동맹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내용에 한미일 외교 협력이 문제라는 듯이 적혀 있었던 부분들을 네. 명확하게 지탄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한반도 소위라는 네. 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네, 미국 의회 한반도 소위를 이끌게 되는데요. 예. 저는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힘이 실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영킴 의원의 발언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이런 것들은 지켜보면 될 텐데 지금까지 영킴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스탠스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인물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물론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국제 정치학적으로 국제 관계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립구도 최전선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군 철수 같은 것들을 외치는 저런 종북 세력과 같은 주장은 절대 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미군과 함께 전부 다 수복을 한 번다를 다 수복을 했었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지금 저기까지 밀렸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여러 탄핵 정국에 지금 종북 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거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요. 철수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철거가 북한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익을 위한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 반대가 결국 국익을 위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들은 알겠지만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 10월 달이었나요? 네. 이제 백발백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오쿠스 안보 동맹. 맞아요. 네, 미국, 영국, 호주가 주축이 돼서 2021년 9월에 새로 만든 안보 동맹인데 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 협력 차원, 정보 공유 차원의 필러 2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필러 2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호주의 장관 출신, 이제 국방장관을 호주의 대사로 보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잘 안보적인 부분들이라 보안 사항이 많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갑자기 저런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사람들의 탄핵 선동 때문에 우리가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 그 사이에 또 일본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중국에 대해서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 핵중 뭐 트럼프 정부 안보 정책은 좀 말을 다 하신 걸까요? 네. 예. 그러면은 중국의 안보 위협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이 내용도 저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거라 보는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 우리 어릴 때 뭐였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중국 하면은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이소룡 그리고 쿵푸, 팬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리고 또 짝퉁이었죠. 아 그렇죠. 어느 순간 그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맞네요. 네, 그게 PC주의로 세탁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중국은 여전히 짝퉁 국가가 맞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면은 학을 떼잖아요. 네, 모든 기술을 다 훔쳐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반도체 기술 4조 규모 지금 유출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산업 스파이를 지금 현행 간첩법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이번에 딥시크도. 네. 딥시크 그것도 그냥 그대로 뺏겨 쓴 거예요. 여러분 딥시크 절대 호기심이라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고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딥시크 논란되는 게요. 중국 천안문 사태 물어봤더니 답을 못했어요. AI가 답을 못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당의 선전선동 기구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 한국 언론들이 미국의 뺨을 쳤다 막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그런 그 훔친 기술로 만든 그런 공산당 선전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띄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우리나라 언론들.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보다 큰 핵시설을 지금 짓겠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이미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과연 본인들 스스로 개발한 기술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기술 스파이, 산업 스파이, 그리고 그런 온갖 안보 보안 시설에 대한 안보 스파이들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개엄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도 지금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국인들, 그리고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주요 국가 안보 시설들의 사진을 찍어서 수년간 공안에게 전송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단한 안보 위기입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매일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장 무서운 건데 그렇죠. 지금 그게 이미 저는 우리나라의 80% 이상 지금 진행이 되어버린 상황이다라고 느낄 만큼 그런 공포감도 저는 좀 다소 들기는 했었는데요. 예. 보시면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경파들이 기용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미국 국무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짚고 싶어요. 마르코 루비오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싶은 게 지금 2030년 이전에 양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양안 전쟁에 뭐하러 끼냐? CSC 하면 그만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또 체제 전쟁이고 진영 전쟁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와 북한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네, 우리는 휴전 상태지 지금 휴전 상태는 종전이 아니죠. 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적국이고 북한의 우방국은 준적국입니다. 그런 안보관을 지금 투처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안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얼마나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전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대비하고 있어요? 네,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만에서 난민
난민으로 일본에 넘어오는 대만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양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까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이미 일본에서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일본 정치만도 못한 거네요. 일본 정치 투표를 놨다고 뭐라 하더니.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전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라고 입법부를 점거하고 입법 독재하고 있는 민주당 어떻습니까? 중국에 씨에씨에하고 북한 가서 그냥 김정은 옆에 뻘쭘하게 서 있고, 그때 문재인 아시죠? 예. 김정은한테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숭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박선원 같은 사람들, 종북 주사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지금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지만 뭘 할 수 없는 이 무력감 때문에 너무 좀 힘든 감정들도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국민이 허락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거나 입 다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리사욕 때문에 정말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이나 이런 것도 결국 사리사욕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나 하고 어디에 줄 설지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면 줄도 못 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 내용인데,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이 또 민주당 국회 측, 민주당뿐만이 아니죠. 민주당, 조국신당, 뭐 개혁신당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민주당 탄핵소추 대리인단, 그쪽 탄핵소추위원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그런 건 논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논점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중국의 침략 때문이라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과거의 이력들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종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북 주사파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하이브리드 전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열전,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중공은 우리나라 여론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차이나머니 하수인들이 국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차이나머니 하수인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있었고, 호주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 우방국 영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방국, 자유진영 우방국 모두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없다라고 아예 그 의혹 제기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안보 정보는 국가 원수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예. 그럼 그 안보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국가 위기 상황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제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던 국민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지금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중국인이 또다시 제주공항에, 이게 중국인 최근이죠. 네,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요 제주공항 시설을 무단 촬영했습니다. 근데 공항 시설은 보안 시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단 촬영해서 또다시 잡혔는데 이 사람 지금 현행 간첩법으로 처벌 못합니다. 본인 그냥 관광객이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원 시설들을 촬영해서 갔던 그 중국인도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왔어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국정원으로 직행해서 사진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또 촬영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안 때문에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무방비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대거 입국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 추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위기 상황으로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거고요. 예, 만두키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리고 잠시만요. 네. 그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시위 집회 참석 관련해서 어디만 나가라, 광화문만 나가자.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 펜앤마이크가 어디에 줄 섰다고요? 저희 펜앤마이크는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전광훈 목사 초대석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저희
초대석 진행했어요. 저희는 언론과 방송이니까 둘 다 불러서 진행했는데 그럼 저희는 둘 다한테 붙은 겁니까? 둘 다한테 줄 쓴 거예요? 아니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나가고 싶은데 나가세요. 강요하지 마시고 어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그라운드 씨와 전환길 강사가 집회 참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본인들 참석하고 싶은데 선택해서 참석하시면 되지 누구한테 어디 나가라 그게 분열의 발단 시발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 둘 다 참석하면 좋잖아요. 예? 이번 주 여기 나갔다 저번 주 다음 주 저기 나갔다가 이러면 되잖아요.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시죠. 네,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면 사실 언론사가 뭐 어디 줄 서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어딜 줄 서요? 예. 네, 펜앤드마이크는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뭐 줄 서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저는 국민들을 호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도 뭐 줄 서고 말고 이런 개념으로 예.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찌질한 방식이거든요. 예. 그건 정치가 아니고 정치질입니다. 예. 두 번 다시 그런 걸 가지고 마타도어 하는 일 우리가 이제 자정작용으로 없어야겠다라고 한번 짚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주공항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주공항이 국가 중요시설인데 지금 12월 31일에 이렇게 한 겁니다. 12월 31일에 지금 중국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국가 주요 시설들을 전부 다 촬영을 했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것도 드론을 띄워서 지금 중국인들이 계속 드론을 띄워서 주요 시설들을 안보 시설들, 국가 기반 시설들, 뭐 산업 시설들 전부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빅브라더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가 좀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 말씀드리고 예. 지금 이상한 것은 계속 드론이 날고 있고 공항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전투기가 뜨면 어디서 뜹니까? 공항에서 뜨죠. 공항에서 뜨거든요. 예, 군사공항에서. 네, 이미 인천국제공항은 그들이 다 촬영을 했어요. 저번에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아셔야겠고 지금 서해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중국이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국회에서 온갖 선동을 하면서 탄핵소추안 정말 얼치기 탄핵소추안입니다. 근거로 그냥 기사 몇 개 짜깁기 해서 그걸 근거라고 지금 포함시켜 놨거든요. 지금 그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서해에 중국이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어요.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다가 지금 무단으로 대규모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과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양안 전쟁이라든지 또 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촉발될 시에 이들이 유리하게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한데 지금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그런데 그런 현직 대통령은 불법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시에시에 하자 하고 굴종적으로 하고 중국 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죠. 그런 걸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굴종적인 세력들은 지금 국회에 있는 그 세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리고 있지 않아요. 네. 국익을 저해하고 있어요. 이 점을 한번 꼭 아셔야 되고요. 또 다음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서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선동을 했던 그 시점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기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문재인이 이걸 방치하고 방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북한과 친한 것 같다. 또는 북한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직접 소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문재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드 기밀이라든지 주한미군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군에 협력하는 그런 군사 기밀들에 대해서 지금 무단으로 중국 측에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가 제공을 했어요. 그게 지금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미국은 진작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배후나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물론 자유진영 우방국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문재인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잃었다, 훼손시켰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저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내정 간섭, 네. 정치 개입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비판하는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토픽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정치 개입, 내정 간섭, 뭐 대표적으로 우마우당 댓글 부대 등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거에 앞서서 일단 네. 서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해에서 군사훈련까지 중국이 한 거예요. 아, 지금 예, 예. 그쪽에서 군사훈련까지 했었는데 이런 사실들, 구조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실들을 문재인 정부 때 방치되어 있다가 윤석열 정부 때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작년에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4, 5월에 지금 확인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아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 말씀드리고 지금 최근에 근 며칠간에 지금 중국 어선들이 지금 제주도 근처에 이렇게 몰렸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빨간 경각심을- 점들이 다 그거죠? 네, 중국 배들입니다. 야, 어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야, 마치 무슨 막 지도만 보면은 네. 침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김해공항 사고와 함께 같은 시기에 지금 이런 게 맞물려서 지금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고와 별개로 봐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영해에 저렇게 많은 중국 배들이 지금 와 있는 것 자체가 전 정상적인 상황이 애초에 아니라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네. 해역인데. 네, 근데 이렇게 무단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인들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온갖 부동산 같은 것들 땅이라 토지도 사들이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자국에서 100%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 아파트들을 산 다음에 집값을 올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렇죠.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다, 뭐 중국 동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족은 중국인입니다. 저는 이 동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왜 동포가 됩니까? 중국인이잖아요. 아예 우리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국적법 개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여권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정말 많아서 정말 세계적으로 탑 수준인데 한국의 국적을 이제 얻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쉬워요. 지금 결혼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동남아라든지 그렇게 중국인이라든지 결혼을 한 다음에 국적만 얻고 이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국적을 악용해서 범죄나 뭐 성매매 이런 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방치한 것이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이어온 그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만든 정책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심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다문화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다문화 선동을 할 때 동남아 부모를 가진 자녀들, 혼혈 가정의 자녀들이 불쌍한 것처럼 KBS나 막 이런 데서도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었죠. 예. 네, 만들고 막 동정의 시선들, 불쌍한 사람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만든 온갖 다문화의 혜택 같은 것들은 중국인들이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정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혜택은 뒷전으로 한 다음에 네. 마치 다문화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상전인 것처럼 온갖 혜택을 다 줬단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국민 우선으로 해야지 먼저.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게 입시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이 입시는 대입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뭐 로스쿨이라는 의전원 같은 케이스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혜택을 줍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특권이지 왜 혜택인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봐야지 왜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아이들을 따로 분류를 하고 뭔가 특혜를 준다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까? 이거 자체가 전 틀린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차별적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가서 살면요 이런 특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캐나다에 있었는데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예? 캐나다도 그럽니다. 심지어 뭐 제가 누구죠? 캐나다 전 총리? 트리도. 예, 트리도 시절 때 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네. 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자국민 우선주의인데 우리나라 자국민 우선주의가 먼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네. 전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대학원이나 대학들이 학비를 받을 때 자국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요. 외국인한테 더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떠냐면요.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기숙사 수용 규모가 적어서 문제죠. 근데 대학 근처에 기숙사 지으려고 하면 이제 그 이기주의 때문에 기숙사도 못 짓게 하고 예. 그럼 한국인 학생들은 비싼 월세를 납부하면서 어렵게 이제 주거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기숙사도 거의 자리가 없고 맨날 이런데 심지어 그 기숙사의 우선 배정도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우리 세대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느꼈고요. 이제 각 대학마다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차이나머니거든요. 대학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중국인들 그렇게 받아주고 학위장사 했던 건데 그 피해를 같이 대학 다녔던 대학생들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의 2030 청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지금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사야 되는데 중국인들은 100% 풀대출해서 아무 아파트들인지 사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집값을 올려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가격을 만들고 근데 우리는 웬만큼 벌고 해도 대출 끼지 않으면 처음에 자가 마련 못합니다. 자가 마련하고 출발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분개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치권이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그런데 쉬쉬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같은 기득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정말 목소리 내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